의미가 없었어요. 우리 때도. 제가 항상 저는 이제 공부는 못하더라도 출석은 하자. 그래서 가서 공부 못한 시험 못 봤는데 비빌 때 출석은 그래도 잘했다는 걸 보여주면 교수님이 날 봐줄 것 같아가지고 결국 봐준 사람은 그렇게 없지만 하나 먼저 시작하기 전에 사과를 해야 될 게 어제 내가 막판에 가서 너무 집중력이 떨어져가지고 헛소리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전날 먹은 술 때문인지 아니면 1년에 한 번 있는 4시간 연속 강의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특히나 이 부분에서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수정을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어제 얘기할 때 이제 이 베지클에 있는 트랜스포터라고 했죠. 그래서 보통 이제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그다음에 도파민, 에피네프린을 베지클로 업테이크하는 그 기전을 우리가 리업테이크 2 아니면 베지클로 업테이크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이 트랜스포터를 차단을 한다, 이니비션을 한다 그러면은 여기를 차단하니까 궁극적으로 여기가 못 들어가는 거죠. 노르에피네프린이나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이나 에피네프린이나 이런 뉴로트랜스미터들이 축적이 못 된다, 농축이 못 된다는 건데 못 된다는 거에 궁극적인 그 결과는 결국은 여기에 뉴로트랜스미터가 양적으로 고갈이 된다는 의미고 그러다 보면 이 신경세포가 흥분이 돼서 터미널에서 베지클이 터미널 멤브레인하고 퓨전해서 얘가 방출이 되는데 방출이 일어나는 뉴로트랜스미터 양이 적다는 거죠. 근데 그건 상당한 기간이 이 이니비션을 하고 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맨 처음에 주고 얼마 안 있어서는 짧은 기간 내에는 쇼텀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못 들어가고 있는 요놈들이 원래 리업테이크 1이라고 했던 터미널에서 시냅스로부터 뉴로트랜스미터를 재흡수하는 리업테이크 1이라는 이 트랜스포터를 통해서 역으로 나와버린답니다. 쇼터미 때는 이 시냅스 간극에서 뉴로트랜스미터 양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블락킹이 일어나야 되는데 길게는 짧은 시간 내에서는 오히려 뉴로트랜스미터의 방출이 증가되는, 그래서 시간에 타임 디펜던트하게 쇼텀에서는 뉴로트랜스미터의 방출이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로 원래 뉴로트랜스미터의 고갈의 효과는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고 이런 것들이 미절핀이 됐건 타이라민이 됐건 이런 스토리지를 차단하는 그런 약물들은 공통적으로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큐트하게는 심파토라이틱 미메틱 이펙트가 나타나고 크로닉하게는 심파토라이틱 이펙트가 일어난다. 미메틱, 라이틱 뭐 텀은 이제 알죠. 해부에서도 연락이 나왔을 것 같으니까. 또 하나 이제 특징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타이라민입니다. 타이라민은 뭐 요새 와인에 꽂힌 제 친구들도 많은데 와인이나 치즈나 이런데 그리고 특정 뭐 피시나 오랫동안 삭힌 뭐 고기나 이런 데서 주로 이제 퍼멘테이션 시킨, 발효시킨 식품에서 많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에 의해서 이 여러 가지 물질로 바뀌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터를 쓰는 상황이 되면 이 타이라민이 대사가 안 되는 거죠. 지하이나 리버에서 대사가 안 되니까 몸에 양적으로 타이라민의 양이 증가되고 그렇게 되면 이놈의 타이라민이 노라드레너직 혹은 도파미너직, 세로토너직 너브 터미널에서 이런 VMAT를 억제를 차단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앞서 얘기했던 이런 스토리지 이니비터의 공통적인 특징 아큐트 페이지에서는 많은 양의 유로 트랜스미터의 방출이 일어나는데 타이라민이 들어가서 더 많은 양이 존재하게 되니까는 아큐트 페이지에 일어나는 심파토 미메틱 이펙트가 더 극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도 팍 올라버리고 그래서 하이퍼텐시브 크라이시스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또 하나의 타이라민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에서 메타볼리즘이 되는데 옥토파민이라는 물질로 메타볼리즘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옥토파민이라는 거는 뉴로트랜스미터의 역할을 대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라는 거는 역할은 없으면서 스토리지 블루지가 대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뉴로트랜스미터가 방출돼서 말초에서 방출돼서 어떤 혈압을 그러니까 우리가 올소 자세 교정이나 이럴 때 보정에 의해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다 차단시켜 버린다는 거.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포스처럴 하이퍼텐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업테이크는 우리가 오늘도 계속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업테이크 이 카테콜라민 업테이크 이니비터는 여기를 이니비션하는 거죠. 여기를 이니비션하니까 이쪽에서의 시냅스에서의 뉴로트랜스미터 양을 증가시키는. 그래서 주로 디프레션이나 많은 안티디프레산트의 기전이 그 트랜스포터를 리업테이크 1을 차단하는 거다. 그 중에서 또 안티디프레산트는 아니지만은 나쁜 목적으로 쓰이는 저 어딕션에서 얘기했지만 코케인이나 암페타민 같은 것들이 또 이런 트랜스포터를 차단한다. 이런 베지큘러 업테이크나 여기에서 일어나는 업테이크의 차단 작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한 모노아민 옥시데이즈나 콤트 이니비터의 액션을 모두 가지고 있는 물질이 이 암페타민입니다. 그래서 암페타민은 타이라민 라이크,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이니비션하기도 하고, 코케인 라이크, 리업테이크 1을 블록하기도 하고,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주로 이제 카테콜아민 계통의 혹은 모노아민 계통의 뉴로트랜스미터의 옥시데이션을 담당을 하고 있는 모노아민 옥시데이즈를 이니비션하기도 하고, 이 세 가지 모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뉴로트랜스미터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는 쪽으로 작용하는 그런 작용을 다 가지고 있는 게 암페타민이다.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이제 2000년도 들어서 얘기가 나오는 건데 역할은 잘 모릅니다. 하여간 작은 양의 아민에 대해서 반응하는 GPCR. 왜 안 되냐? 일어나는데 이럴 때는 미안하지만 잠깐만 시간을 좀 주세요. 이 비번 찍히는 게 보여요? 어제까지 잘 되는 게 왜 이럴까? 아이씨, 이거 안 되는데. 에이, 그냥 이걸 해야겠다. 미안해요. 이 타블렛을 내가 되게 터치패드를 되게 싫어하는 게 저번에 있던 거는
되게 좋은 터치패드여가지고 싹싹 잘 저기 됐는데 이건 시구 건지 되게 그 쉬는 시간에 트레이스 아미노 어소시에이트 그 저기는 이건 또 어디 갔냐? 어디 갔어 이거? 되나? 안 되지. 그러면 이걸로 합시다. 트레이스 아미노 어소시에이트 리셉터라는 거는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입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아민, 그 중에서도 주로 이제 암페타민이나 메산페타민 같은 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액티베이션이 되는 그 리셉터를 트레이스 아미노 어소시에이트 리셉터라고 아직 역할은 잘 모릅니다. 어쨌건 이런 걸 줄여서 TAAR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도 이제 서브타입이 여러 개 있는데 암페타민 같은 경우는 앞서 얘기한 그 타이라민 라이크, 코케인 라이크 즉 업테이크 1, 2 다 블락을 하고 모노아민 옥시데이즈 이니비션 하는 역할을 하고 플러스 이 TAAR이라는 리셉터를 그 아고니스트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기능을 가진다. 사실 이 암페타민의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은 그 어텐션 데피짓 하이퍼 디소더, 하이퍼 액티비티 디소더라고 얘기를 하죠. ADHD라고 거기서 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그런 어텐션 데피짓 하이퍼 액티비티 디소더를 치료하는 작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여기 요 전까지 어제 얘기를 했고 사실 이 아드레너직 아고니스트, 리셉터 애고니스트나 엔테고니스트는 중추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중추보다는 말초에서 다양한 그 임상 적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뭐 하이퍼텐전이나 아스마나 이스케믹 하트 디지즈나 하트 페일러나 아리스미아나 이런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이 알파, 베타 아고니스트, 알파, 베타 안타고니스트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되게 그 명확한 어떤 기전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그래서 대표적으로 리셉터 애고니스트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알파 아고니스트다 그러면 알파 리셉터는 크게 우리가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에서 많이 발현이 많이 중요하게 설명이 됐던 게 혈관이었죠. 혈관에서 알파 1 리셉터는 혈관 수축을 유발하니까 만약에 어떤 혈관 수축을 유도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게 이 알파 리셉터 애고니스트의 임상 적용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샥이 일어나서 중요 장기에 대한 혈류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말초 혈관 저항을 증가시킨다. 말초 혈관을 수축시키면 센트럴 서큘레이션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샥 같은 때 이런 알파 아고니스트가 이 약물 이름까지는 여러분들한테 알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알파 아고니스트, 베타 아고니스트의 임상 용도를 설명할 때 그런 정도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혈관 수축을 유도해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네이젤 컨제스천이나 옵살믹 하이퍼레미아 즉 혈관이 이완돼서 어떤 나타나는 심톰이라고 할 때 그걸 국소적으로 토피칼 뉴스를 통해서 혈관 수축을 유도하고 그러면 코가 막혀서 찡찡거리는 게 뻥 뚫리거나 아니면 눈이 충혈되어 있던 게 좀 깨끗하게 예뻐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알파 아고니스트가 사용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중에서 알파 1 애고니스트가 혈관의 알파 1 아고니스트 리셉터이기 때문에 알파 2 리셉터 애고니스트는 알파 2 리셉터는 주로 프리시냅틱 터미널이나 중추에 존재했었죠. 중추에서도 알파 2 리셉터도 그 중에서도 중추 중에서도 심파세틱 톤을 증가시키는 레귤레이션 하는데 중요한 증가가 아니라 레귤레이션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클로니딘 같은 알파2 리셉터 애고니스트는 심파세틱 톤을 떨어뜨리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뭐 일례를 들어서 되게 혈압이 높아져 있다. 그럴 때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안티하이퍼텐시브 에이전트가 있지만은 중추성 하이퍼텐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저는 임상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건 심파세틱 톤을 떨어뜨려서 BP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이런 알파2 리셉터 애고니스트가 좋은 약물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드럭 어딕션 때 잠깐 나왔지만은 습관성 약물 중독 때 잠깐 나왔지만은 보통 어떤 약물이든 어딕션을 유발하는 약물들의 금단 증상 중에 하나가 심파세틱 톤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높아진 심파세틱 톤을 다시 정상화시켜서 위드드롤 심텀을 조금이라도 마일드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클로니딘을 쓴다 이렇게 얘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아고니스트는 베타1 리셉터, 베타1 리셉터가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였어요? 심장 쪽에 수축력을 증가시키고 하트레이트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했던 게 베타1 리셉터고, 베타2 리셉터는 기관지 평활근이나 기타 평활근 등을 이완시키는데 많이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베타1에 대한 셀렉티브한 아고니스트들은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을 때, 주로 이제 하트 페일러나 이럴 때 심장의 어떤 수축력 자체가 떨어져서 일어나는 하트 페일러라면은 이런 베타1 애고니스트를 써서 우리가 교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에 비해서 베타2 애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기관지 천식이나 이런 것처럼 평활근의 톤이 높아져서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이런 상황이 됐다. 아스마 같은 때 우리가 그 수축된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키는데 유리하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도가 이제 대략적인 우리가 아드레너지 리셉터 아고니스트 다 말초에 나타나는 현상이었죠. 그 목적이 그 타겟이죠. 그 다음에 이제 리셉터 엔타고니스트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알파 리셉터 엔타고니스트라면 혈관 이완을 알파1 리셉터면 주로 혈관 수축을 담당을 했으니까 이걸 차단시키면 어떻게 되죠? 혈관이 이완되겠죠. 그래서 페리퍼럴 바스큘러 레지스턴스를 떨어뜨려야 되는 상황, 주로 이제 고혈압이나 이럴 때 우리가 알파1 리셉터 블로커를 쓴다. 또 다른 상황은 뭐냐면 오토노믹 너버 시스템에서 잠깐 나왔지만은 우리가 유리네이션을 한다, 배뇨를 한다 할 때 블레더하고 블레더 월의 텐전하고 그 다음에 스핑터 톤이 중요한 배뇨를 하는데 중요한 그 팩터였는데 요인이었는데, 그 중에서 스핑터 톤을 조절하고 있는 게 이 알파1 리셉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트라이곤도 있지만은 그래서 스핑터 톤을 알파1이 스핑터 톤을 높이고 있는데 그걸 차단시키면은 스핑터가 확 열리니까, 그래도 이 비나인 프로스테틱 하이퍼플레이지아라고 해가지고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잘 알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많이 겪고 있을 것 같은데 저를 비롯해서 이런 어떤 배뇨에 장애가 되는 요인이 있을 때 스핑터 톤을 떨어뜨려서 좀 더 배뇨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약물도 또 역시 이 알파 블로커가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2는 중추에 주로 작용한다는데 알파2 블록의 어떤 특징적인 특이한 임상 적용이나 이런 것들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이 중에 시골 출신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요인빈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돼지 발정제로 아주 유명한데 하여간 이거 돼지 발정제가 임상 적용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어쨌건 그런 특이한 임상 적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안타고니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쨌건 베타1이 주로 심장이고 베타2가 기타 평활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평활근의 톤을 조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주로 베타 안타고니스트는 심장 쪽에 베타1을 블록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많죠.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아졌다 그럴 때 심장 쪽에 어떤 그 수축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소시키거나 하트레이트를 감소시켜서 카디악 아웃풋을 감소시키고
그래서 어떤 높아져 있는 혈압을 정상화시키는데 쓸 수 있다. 또 하나는 심장의 활동성을 감소시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심장의 과부하가 걸려서 어떤 나타날 수 있는 패서피지올로지, 엔자이나 협심증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엔자이나 팩토리스나 이런 걸 때 우리가 베타1을 차단시키면 이런 로딩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과부하가 걸렸다는 거는 더 많은 산소를 요구하게 되는 건데 그 걸린 과부하를 좀 더 낮춰주니까 산소 요구량도 감소하게 되고 그래서 안제나 팩터리스가 개선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심장의 과활동성은 아리스미아, 리듬의 증가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시 또 빨라진 리듬을 정상화하는데 베타1 리셉터 엔타고니스트가 작용을 할 수 있다. 사실 하트 페일러는 이 전에 베타1 에고니스트에서도 하트 페일러는 인디케이션이 되고 베타1 안타고니스트 하트 페일러 인디케이션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약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고 어떤 통계적인 오히려 하트 페일러면 심근 수축력을 증가시켜 가지고 어떤 그 페일러된 카디악 아웃풋이 감소된 거를 교정해 주는 게 더 치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경험적으로 보면 베타1 블로커를 쓰는 게 모탈리티 레이스는 훨씬 줄여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심혈관계 블록에 가가지고 임상적으로 설명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글라우코마나 이런 것들은 아마 저기 그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에서 아이리스의 그 다일레이터 머슬, 라디알 머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베타 컨트롤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차단시켜서 높아지는 안압을 개선시키는 그런 작용이 있다. 마찬가지로 베타2 스페시픽 안타고니스트는 클리니컬 인디케이션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또 베타1 리셉터가 어떤 그 메타볼리즘이나 하트레이트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에서 메타볼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메타볼리즘이 증가된 상황, 하이퍼사이로디즘 이런 것들을 교정할 때 물론 원인은 사이로이드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거지만 빨리 어떤 오토노믹 펑션을 정상화시키는데 그런 베타1 블로커들이 사용이 되기도 한다. 또 하나는 이제 편두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마이그레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인은 잘 모릅니다. 패서피지올로지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럴 때 그 베타1 안타고니스트를 쓰면 효과적이다. 요새는 물론 이 베타1 안타고니스트보다는 세로토닌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를 많이 씁니다. 안타고니스트라는 말도 있고 아고니스트라는 말도 있는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도 대체되긴 했지만 만약에 그런 것들이 효과가 없을 때 마이그레인에서도 베타 안타고니스트가 쓰여진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믹스트 안타고니스트, 그 다음에 앞서에서도 알파하고 베타 에고니스트 액티비티가 둘 다 있는 것들의 선택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은 불리할 수도 있는 거죠. 넌 스페시픽한 게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것도 아닌데 경우에 따라서 이런 알파하고 베타 액티비티가 믹스되어 있는 안타고니스트라면은 이런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제 아드레너직 시스템 그 중에서도 말초 대부분은 많은 부분이 사실은 오토노믹 너버스 시스템이나 생리나 이런 데에서 중복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추에서 센트럴에서 아드레너직 뉴런의 어떤 역할, 그 다음에 같이 세로토너직, 왜 세로토너직하고 아드레너직을 같이 묶어서 얘기를 하냐면 이 교과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항우울제 때문입니다. 이 항우울제가 중추 세로토너직하고 아드레너직 시스템을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고, 아드레너직이라 그러면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을 방출하는 뉴런이고, 세로토너직이라면 세로토닌, 다른 말로 5-하이드로키트리타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뉴로트랜스미터로 방출하는 뉴런을 세로토너직 뉴런이라고 얘기를 한다. 뭐 상식적으로 세로토닌은 뭐라 그러죠? 행복 물질인가 뭐 꽂혀가지고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게 헛소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로토닌이 되게 많은 다양한 기능을 담당합니다. 말초에서도 그렇고 중추에서도 그렇고, 그 중에서 중추에서 보면 물론 노르에피네프린은 같이 작용을 하지만 뭐 무드를 레귤레이션 하거나 아니면 슬립 웨이크 사이클을 하거나 모티베이션, 리워드, 그 다음에 코그니티브 프로세싱, 페인 퍼셉션 안 하는 게 없는 거죠. 중추 모든 기능에 이 세로토닌과 노르아드레날린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건 많은 뭐 안티사이코틱스가 됐건 주로 이제 뭐 정신과에서 쓰는 약물 제가 잘 모르 정신과 의사는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대라하면 항우울제하고 항정신병 약물하고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안티디프레센트하고 안티사이코틱스인데 둘 다 세로토닌을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세로토너직 시스템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걸 같이 묶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펀더멘탈 파마콜로지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세로토닌을 방출하는 뉴런이건 노르에피네프린을 방출하는 뉴런이건 다 어떤 특정한 신경핵에서 기시해서 오리진을 해서 전체 브레인 시스템에 어떤 가지를 엑선 터미널을 내는 싱글 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주로 세로토너직 컨테이닝 뉴런은 세로토닌 컨테이닝 뉴런들은 라페뉴클레어스라고 하는데 신경핵이 존재하고, 노르에피네프린 컨테이닝 셀들은 로쿠스 셀룰러스라는 부위에 로쿠스 셀룰러스에 신경핵이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지를 전체 신경에 다 보낸다. 스파이널 코드까지도 보내는 거예요. 손해와 스파이널 코드까지도. 이런 뉴런들은 이런 싱글소스 다이버전트 시스템을 택한 도파미너직이나 콜리너직도 마찬가지지만은 두 가지 패턴의 뉴런al 파이어링 패턴을 보인다고 얘기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슬로우 프리퀀시로, 로우 프리퀀시로 토닉하게 릴리즈된다. 그러니까 굳이 파이어링 패턴을 그림을 그린다면 이런 식으로 듬성듬성 이런 파이어링 패턴을 보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되게 래피드 파이어링을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것도 안 보이고 페이지 파이어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듬성듬성하게 이렇게 촘촘하게 나오는 걸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고, 듬성듬성하게 하는 것을 토닉 파이어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이럴 때 페이지 파이어링을 할 때는 대량의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세로토닌이 방출이 되는 거죠. 얘의 역할은 얘나 얘를 방출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소량의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 방출이 되면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죠. 뉴로트랜스미터의 양을 시냅스에서 유지를 한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지만 뭔가 세로토닌이나 노르에피네프린이 많이 필요할 때는 패스트 파이어링, 래피드 파이어링을 보이고, 그 다음에 그냥 그런 것들이 필요 없는 상태에서 그래도 완전히 없으면 뭔가 아쉬워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토닉 파이어링 패턴을 보이는 그런 양상을 보인다. 만약에 이게 이제 우리가 노르에피네프린이 어텐티브니스, 즉 주의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주의력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 되면 페이지 파이어링, 래피드 파이어링 패턴을 보이죠. 여러분 시험을 보고 있는 상황이면. 근데 잠자고 있을 때도 주의력을 막 높일 필요는 없겠죠. 그럴 때는 이런 토닉 파이어링의 패턴을 보인다, 이렇게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모든 뉴로트랜스미터에서 시스템에서 마찬가지로 이 VMAT, 특히나 도파민이나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은 다 넌셀렉티브한 VMAT에 의해서 베시큘러 업테이크가 일어난다 그랬죠. 넌스페시픽하다는 말을 있고, 그 다음에 이에 비해서 리업테이크 1, 즉 터미널에서 일어나는 리업테이크는 뉴로트랜스미터 셀렉티브한다. 그래서 세로토너직, 이 세로토닌 컨테이닝 셀들은
SERT, 세로토닌 리업테이크 트랜스포터라는 SERT라고 줄이는데, SERT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 이 트랜스포터를 스페시픽하게 발현을 하고, 노르에피네프린 컨테이닝 셀들은 엑선 터미널에 NET, 노르에피네프린 트랜스포터를 선택적으로, 만약에 여긴 지금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도파민너직 뉴런 같은 경우는 도파민 트랜스포터를 셀렉티브하게 발현을 해서 그 뉴런은, 즉 세로토너직 뉴런은 세로토닌만 리업테이크를 하는 거고,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너직 뉴런은 노르에피네프린만 리업테이크하는 그런 셀렉티비티를 가진다. 이 두 가지가 같은 뉴로트랜스미터를 리업테이크하는 거지만 얘는 넌 스페시픽하지만 얘는 되게 스페시픽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뭐 SSRI, SNRI, NRI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막 여러 가지 말을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 아민, 모노아민 계통의 뉴로트랜스미터가 모노아민 옥시데이즈하고 콤트에 의해서 뭐 번갈아 가면서 메타볼리즘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 뜻이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모두 다 모노아민 옥시데이즈하고 콤트에 의해서 대사가 된다. 모노아민 옥시데이즈는 사실은 A하고 B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그건 도파민 쪽에서 다시 얘기하기도 하고, 노르에피네프린, 카테콜아민의 합성은 타이로신이라는 공통된 물질로부터 도파민도 합성이 되고 노르에피네프린도 합성이 되고 에피네프린도 합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에 비해서 세로토닌, 5-HT 트립타민 같은 경우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애시드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 OH가 붙어서 5-하이드록시트립토판이 되고, 마지막으로 같은 여기서도 작용했던 아로마틱 L 아미노애시드 디카복실레이즈에 의해서 세로토닌, 5-하이드록시트리탄이 만들어진다.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조금 더 심플하죠, 사실은. 그래서 두 가지 세로토너직 시스템하고 아드레너직 뉴로트랜스미션을 두 개 이렇게 보면 뭐가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어떤 뭐 소듐 채널이나 칼슘 채널이나 여기에 관련된 뭐 베지큘의 그 다킹이나 퓨전, 릴리즈, 기전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비슷한데, 차이는 뭐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전구 물질이 트립토판인데 세로토닌은 여기서는 타이로신이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들어가는 그 효소들도, 합성에 관련된 효소들도 어떤 거는 다르고 어떤 거는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VMAT 같은 경우는 큰 차이가 없다 그랬죠. 셀렉티브 스페시피시티가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와 얘는 큰 차이가 없는데 비해서 요 업테이크, 즉 여기서 일어나는 그 너브 터미널에서 일어나는 업테이크는 세로토너직 뉴런이면 세로토닌만 선택적으로 재흡수하는 SERT라는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재흡수가 일어나고, 노르아드레너직 뉴런이면 노르에피네프린만 선택적으로 재흡수하는 NET라는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재흡수가 일어난다. 그렇게 트랜스포터는 다르지만 결국 재흡수된 세로토닌이건 노르에피네프린 다시 또 베지클로 저장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에 존재하는 모노아민 옥시데이즈에 의해서 대사가 된다. 단 대사 산물은 다르겠죠. 왜? 물질이 다르니까. 그래서 세로토너직 뉴런 같은 경우는 5-하이드록시 인돌 아세탈데하이드가 되고, 얘는 다 무슨 저기인지 모르겠네. 도프갈로 이루어지나? 그러니까 이렇게 대사가 된다고 하는 게 차이. 물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물질이 여기는 세로토닌이고 여기는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이런 차이와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드레너직 리셉터는 뭐 알파도 알파 1, 2, 베타 1, 2, 3 이렇게 해서 말초에서 다 얘기를 했지만 세로토닌 리셉터는 처음 나오는 얘기죠, 사실은. 보통 지금 세로토너직 리셉터는 1에서부터 5HT1, 뭐 5HT2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7까지, 5HT7까지 알려져 있고, 1에도 뭐 서브 타입이 A, B, D, E, F, 그 다음에 2도 2A, 2B, 2C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토탈
15개의 5HT 리셉터 서브 타입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 서브 타입이면서 그 서브까지 합치면은 15개라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이걸 딱 세고 12개밖에 없는데 왜 사기치냐고 얘기를 물어보는데 하여간 여기서 빠진 게 뭐야? 1C가 빠졌네요. 1C가 빠졌고 그 다음에 5가 없네요. 하여간 뭐 왜 중요하지 않아서인지 모르지만은 이 중에는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맨 처음에 클러닝 하는 과정 중에서 이 1C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사기로 밝혀진 거죠. 사기, 뭐 의도된 사기는 아니겠지만은 불화로 밝혀져가지고 아예 다른 클래스로 가버리거나 예를 들어서 B로 그 2로 가버리거나 이런 경우도 있고 중요성이 없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서 아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태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한 15개 정도의 그 리셉터가 있다. 서브 타입은 7개로 구분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HT3 리셉터를 제한 모든 이 세로토너직 리셉터는 5HT 리셉터는 다 GPCR입니다.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다. 그 말은 여러 가지 시그널링을 건드려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GPCR이다 그러면 이제 통밥이 나오죠. 하나는 어떤 그 포스폴리피드를 하이드롤라이시스 시켜서 IP3 패스웨이, 다이실 글라이세롤하고 IP3 패스웨이로 가는 놈이 있고 아데니일 사이클레이즈를 억제하는 놈이 있고 흥분시키는 놈이 있고 활성화시키는 놈이 있고 뭐 이런 크게 몇 가지 나누는데 마찬가지로 서브 타입이 세로토닌 리셉터 서브 타입이 뭐냐에 따라서 활성화시키는 혹은 조절하는 시그널링이 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HT3 리셉터는 유일하게 라이간드 게이트 아이온 채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이간드 게이트 아이온 채널의 프로토타입이 지난 시간에 얘기한 니코티닉 아세틸콜린 리셉터였죠. 이런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건 5HT3 리셉터만 GPCR이 아닌 아이온 채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꽂혀가지고 제가 지금 현재 실험을 하고 있는 게 5HT3 리셉터에 대해서 필기 한 걸 하고 있는데 별로 재미를 못 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에 일부는 이제 뭐 논란이 있긴 하지만 주로 5HT1A하고 1B 그 다음에 2의 일부 이런 것들은 오토리셉터로 작용을 해서 보통 오토리셉터라 그러면은 이니비토리 피드백 즉 과도한 뉴로트랜스미터의 방출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오토리셉터의 그런 그 범주에서 얘기하는 거고 사실은 많은 세로토닌 리셉터가 프리시냅틱 터미널에 존재합니다. 세로토너직 뉴런이 아닌 다른 뉴런의 프리시냅틱 터미널에도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뉴로트랜스미터의 방출을 조절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 꼭 집어서 1B하고 1A를 굳이 얘기한 건 오토리셉터, 즉 세로토너직 뉴런의 프리시냅틱 터미널에 1A하고 1B가 이런 피드백 이니비션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대충 세로토너직 시스템, 아드레너직 시스템 설명한 이유는 다 이 디프레션 그 중에서도 양리에서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제약회사 입장에서도 중요한 아주 큰 마켓 그 시장을 가지고 있는 안티디프레전트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정신과에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은 이런 안티디프레전트를 우리가 왜 디프레션이 일어나냐 패소피지올로지 거창하게 디프레션의 패소피지올로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자체가 지금도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양리학적인 입장에서 약물을 쓴다는 입장에서 약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디프레션을 이해하는데 큰 기여를 한 게 이 안티디프레전트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안티디프레전트들이 아까 얘기한 세로토너직 혹은 아드레너직 뉴런에 있는 NET나 SERT를 이니비션한다. 그 말은 뭐냐면 시냅틱 클레프트에서 방출됐던 뉴로트랜스미터의 제흡수의 원래 고유의 기능이 뭐예요? 시냅틱 클레프트에서 그 뉴로트랜스미터를 청소하는 거죠. 근데 청소를 차단시켜버리니까 시냅틱 클레프트에서 그 뉴로트랜스미터의 양이 증가될 거다. 그래서 어떤 안티디프레션의 효과가 나타날 거다. 파마콜로직 양리작용이 나타날 거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그러면 디프레션은 시냅틱 클레프트에서 이런 SERT나 NET를 통해서 또 재흡수가 일어나는 이런 뉴로트랜스미터들이 양적으로 감소돼서 이런 디프레션이 일어나나 보다 라고 이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노아민 가설, 모노아민 하이포테시스, 시어리까지 가려고 하다가 찌그러졌는데 하여간 모노아민 하이포테시스, 여전히 시어리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건 이런 그 가설이 나오게 됐고 여전히 논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이 모노아민 가설의 논란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모노아민 보통 쓰는 SSRI나 TCA나 TCM 트리사이클링 안티디프레전트 바로 나올 텐데 이런 것들을 약물을 쓰면은 시냅틱 클레프트에서 세로토닌이나 혹은 노르에피네프린의 양적인 증가는 그 즉시 일어납니다. 그 말은 SERT나 NET 블라킹 이펙트가 바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모노아민 가설이 옳다, 맞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 즉시 디프레션의 호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증상의 호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은 짧게는 6주에서 길게는 그 6주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만 우울증의 증상이 개선되는 현상이 아주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어떤 다른 모노아민의 양적인 증감 이런 것보다는 그 다운스트림 혹은 업스트림이 어떤 디프레션을 유발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어떤 패서피지올로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걸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또다시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그 모노아민 가설을 위협하는 현상은 뭐냐면은 우리가 양리학적으로 어떤 양적인 모노아민 가설이 옳다 그러면은 SERT를 스트롱하게 이니비션하면 좀 더 포텐시가 높거나 에피카시가 높아야 되고 NET를 스트롱하게 이니비션하면 또 같은 맥락이 그래야 되는데 이런 트랜스포터에 대한 어피니티하고 포텐시 에피카시는 전혀 코릴레이션이 없어요. 그 말은 뭔가 다른 기전이 있을 거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현재 그래서 옹색하지만 모노아민 가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6주 이상의 온셋 딜레이가 있는 거를 우리가 설명하는 것은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어쨌건 뉴로트랜스미터의 방출이 감소되어 있다라는 거는 뉴로트랜스미터의 합성 능력도 떨어져 있을 거고 저장 능력도 떨어져 있을 거고 방출에 관련된 뭐든지 하여간 떨어져 있는데 그것의 핵심이 피드백 오토리셉터 네거티브 피드백 오토리셉터의 역할이 있을 거고 그게 어떤 작동을 해서 하여간 뉴로트랜스미터 방출이 감소되어 있고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런 SSRI나 SNRI 같은 안티디프레전트가 들어가면 바로 어떤 이런 뉴로트랜스미터가 바로 증가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아큐트 페이즈는 뉴로트랜스미터 양이 증가된다는 건 뭐예요? 이런 오토 이니비토리 이펙트를 더 강화시키게 되는 거죠. 왜? 많이 방출되는 거니까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 강화된 피드백 이니비션이 더 강화되게 되고 그 강화된 상태로 유지되다 보니까 이 오래된 지속되는 경우는 이런 피드백 이니비션이 디센사이제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디센사이제이션이 일어난다는 거. 피드백 이니비션의 타겟은 뭐 합성을 억제시키거나 방출을 억제시키거나 뭐 이런 과정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디스이니비션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뉴로트랜스미터의 방출량이 증가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옳은 설명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나오는 방법 것 중에 하나가 뉴로트로픽 하이포테시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림을 통해서 이런 지연이 일어나는 온셋의 딜레이가 일어나는 걸 보면 아까 어쨌건 뉴로트랜스미터의 양이 감소되어 있다라는 거는 여길 통한 오토 이니비션이 뭔가 작동이 됐고 그래서 이 과정이 됐건 뭐가 됐건
여기에 양이 감소되게 되고 이렇게도 보이죠. 그런데 이런 SSRI나 SNRI를 투여하게 되면 여기에서 여기가 차단되는 거니까 이게 양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요 피드백 이니비션이 강화된다는 겁니다.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면, 즉 롱텀하게 트리트먼트가 되면 요게 디센시타이제이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센시타이제이션을 그림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 3개 있던 오토리셉터를 여기 하나로 줄여버린 거죠. 그러면서 억제하던 게 풀리니까 합성도 더 많이 될 수 있고 방출에 관련된 이 과정도 더 잘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뉴로트랜스미터의 방출이 증가돼서 이쪽으로의 시냅틱 트랜스미션이 더 강화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6주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 피드백 이니비션으로부터 이니비션이 디센시타이제이션이 되고, 그래서 합성에 관련된 엔자임의 액티비티가 증가되거나 아니면 뭐 이런 데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테인 합성이 증가되거나 이런 것에 걸리는 시간이 6주라는 겁니다. 6주 이상이라는 겁니다. 어쨌건 이건 어디까지나 여기 붙었던 것처럼 포스툴레니티, 옹색한 설명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요거는 쉬었다 합시다.